예, 그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했죠. 존 F 케네디여서 그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더불어서요. 미국을 벗어나기 싶어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제키는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한 지 4개월 후인 10월 20일 서둘러서 그리스 재벌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와 결혼해봤다. 근데 제가 사실 제클린이 존 F 케네디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때 오나시스는 62세, 제키는 39세였다. 제키와 오나시스 결합은 필요해야 한 것이다. 오나시스는 자신의 나쁜 평판을 쇄신시켜줄 여자를 찾았고 제키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치벽이 있었던 그녀로서는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과 케네디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 많은 오나시스가 필요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나시스와 제키가 결혼하기 전에 체결한 혼전 계약서에 잘 나타난다. 제키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오나시스와 협상한 계약서에서는 오나시스는 결혼과 동시에 제키에게 300만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제키의 자녀가 21세 때 찾을 수 있도록 100만 달러 별도의 예금시킬 것이며 오나시스가 죽거나 제키와 이혼할 경우 제키에게 평생 매년 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대신 오나시스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제키는 상속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오나시스와 결혼은 제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녀의 재혼 상대자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표했다. 인기 있는 퍼스트 레이디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갑부 아내로 변신한 제키의 모습에서 대중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오나시스도 이제 보험 사기로 돈 벌었죠. 예, 되게 빈민 출신이었는데 제키와 오나시스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거리시던 1970년을 고비로 파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직접적인 원인은 오나시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제키에 있었다. 제키와 오나시스 사이의 말다툼 점점 늘어났고 제키의 낭비벽도 심했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나시스 카드로 구입한 물건을 재활용 시장에 되팔아치울 정도였다. 오나시스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으나 1975년 3월 15일 사망하면서 실현하지 못했다. 제키는 1994년 5월 19일 65세 나이로 사망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정된 존 F 케네디 옆에 묻혔다.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렇게 연달아 암살을 당하면 총기 규제를 할 만도 한데 그 점에 관해서 미국 사회는 요지부동했다. 개인 총기 소유는 프론티어 문화인 유사인 동시에 미국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문화가 세계적인 폭력을 자주 유발하는 건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1968년 대신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1968년 대선은 현직 대통령 린드 존슨이 재선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거의 최초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재선 다 나가죠. 현직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휴버트 험프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리처드 닉슨과 대결 구조로 치렀다. 리처드 닉슨 케네디 때도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제 TV 연설에서 밀려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존슨은 아쿠아일로로 치달은 반전 시위로 인해서 사실상 100억 건에 유폐된 상태였다. 경비가 철통 같은 군사기지 외에는 공개 석상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8년 8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난장판이 될 것은 놀라지 아니지만 그 폭력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 등 반전단체들은 존슨의 권하에는 휴버트 험프리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을 막겠다는 듯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종의 최후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력 투입받고 이런 결사항전의 의지는 존슨 측도 마찬가지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당연히 존슨 측이 우세했다. 시카고 시장 리처드 데일리의 지휘 아래 경호병력으로 경차 12,000명, 주 방위군 6,000명이 동원됐으니 시대가 당연하게 역부족했다. 지명대회장 근처에는 4,000명의 반전 시대와 경찰이 충돌했는데 경찰은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얼굴과 머리를 총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경찰의 잔인한 폭력은 날 밤낮으로 계속됐으며 이는 텔레비전에 그대로 중계돼서 9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지켜봤다. 기자들도 경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경찰이 경찰봉을 지켜들고 미국도 의외네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흑인한테는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기자들에게 달려들 때마다 기자들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The whole world is watching이라고 소리쳤지만 카메라의 존재도 폭력을 막지 못했다. 월터 크론카이트와 뉴욕타임즈의 기자 톰 위커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분노 어린 말과 글을 쏟아냈으며 이건 경찰의 폭동, 폴리스 라이엇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시위에는 이피도 가시했다. 이피는 펑크적 선동가들로 이루어진 유동적인 집단으로 피와 신자파의 중간을 자처했다. 이를 비를 조직한 네비 호프먼과 제리 루비는 혁명과 방어를 역사했다. 제리 루비는 경찰과의 대결을 통해서 미국이 물리력에서 통치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카고 경찰과 데일리 시장 그리고 연방정부가 자멸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로는 56%의 국민이 경찰의 행동을 지지했다. 유진 메커시와 조지 맥거버인을 두고 민주당 후보가 된 험프리는 기쁨의 정치라는 구호를 내걸었고
전당대회장은 행복한 날이 다시 왔어요는 음악이 울려 폈지만 전당대회장 밖의 폭력 사태는 험프리에게 큰 타격이었다. 뉴욕타임즈 8월 29일자 헤드라인은 험프리 베트남 정책이 인준된 후 1차 투표에서 지명되다 경찰 등 거리에 시위대와 전쟁하다로 폈으며 헤드라인 아래 두 개의 사진이 실렸다. 험프리 지지자들과 깃발과 사진판을 들고 환호하는 장면. 그 옆에서는 헬멧을 쓴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사진이었다. 이는 험프리와 거리의 혼란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냈다. 1968년 10월 전국에 걸친 반전 시위가 있었던 날 보스턴에서는 10만 명,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운집했다. 전국적으로 들끓는 반전 시위는 집권당 후보인 험프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11월 5일엔 대선에겐 닉슨이 43%의 득표를 제37대 대통령이 당선됐다. 험프리와는 약 81만 표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표에서는 301대 191로 큰 차이를 보였다. 1969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닉슨은 미국의 열정과 양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미네소타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로버트 스코트는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I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해보면 닉슨은 I를 16번이나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취임연설에서 뒤떨어진 건 닉슨 개인이었지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닉슨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와신 상담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닉슨은 1960년 대선에 패배한 뒤 1960년 자신의 고향 캘리포니아주 지사 선거에서 패배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간주했던 인물이었으니 와신 상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바로 와신 상담인 닉슨은 그늘이 있었다. 인생 자체가 와신 상담의 연속이었지라 그는 늘로 얻었다. 닉슨 사촌 작가 제서민 웨스트에 따르면 닉슨 어렸을 때부터 깨어나주고 싶은 꼬마가 결코 아니었다. 그 어린 시절은 가난과 형의 죽음을 얼룩졌고 학창 시절은 내내 없이 수줍고 자존심 센 고집불통이다. 고집이 좀 있어 보이죠. 관상도 딱 보면. 네. 닉슨은 정치 보좌가 있던 브라이스 할로우는 애인이나 부모 또는 절친한 친구 중 누가 닉슨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해 그가 그 충격을 못 이기고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닉슨 자수성가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곤 했지만 자신이 따돌림 받는다는 생각을 내내 지우지 못했다. 닉슨 대통령이 된 후 한 보좌관에게 사실 나를 이 정치 역정으로 들어간 것 맞는 것은 어렸을 때 받은 비웃음과 멸시, 부대접이라고 말했다. 닉슨은 그런 피해의식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팻 브라운에게 30만 표로 차이로 패배한 다음 날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들었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쏘아붙였다. 아니 원한을 토로했다고 하는 편이 더 어울렸다. 언론이 여러분 떠나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다. 엘저 히스 사건 이후로 10년 동안 당신들은 너무나 재미를 보았다. 공산주의자죠. 나를 공격할 기회도 얻었고 나 역시 다음만큼 많이 공격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떠나는 마당에 이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아쉽게 느껴질 것인지 생각해보라. 이제는 더 이상 골라줄 닉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닉슨은 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대권을 향한 다음 공격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케네디 재출마가 확실한 1964년이 아니라 1968년에 최상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텔레비전에 대한 생각도 바꾸었다. 지난 8년간 더욱 커진 텔레비전의 영역 때문이라도 텔레비전을 껴안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닉슨은 케네디와 붙었던 1960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마셜 맥쿨러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맥쿨러는 1960년 대토론을 라디오로 청취한 사람들은 닉슨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거 유명하죠. 닉슨이 영성 이미지에 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닉슨은 실제로 텔레비전 정치 광고에서는 일체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음성만을 사용했다. 닉슨도 집권 기간 중에도 결코 텔레비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닉슨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자를 비난하는 데 선봉자였던 스피로 에균유와 메릴랜드 주지사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에균유는 그리스 이민자와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을 중퇴하고 무인가 야간 법률학교를 졸업해서 변호사를 거쳐서 주지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됐다. 별 생각 없이 정계의 관행을 답습해온 그는 1973년 10월 부정 스캔들로 사임하지만 닉슨이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도맡아 해주는 악역을 충실히 한다. 1968년 대선은 공화당 내부의 분열 양상을 보여준 선거이기도 했다. 당시 공화당에서 세력을 얻고 있던 반기득권적인 비주류 보수주의는 당의 재벌 가문 유지의 동부 기득권층과 언론사 재단 싱크탱크 아이비리그 대학 유지의 동부 자유주의 기득권층을 공격했다. 반기득권적인 우파는 블랙팬서와 캘리포니아 포도수확 노동자를 위해서 뉴욕 파크 에비뉴 사우스햄프턴에서 밭을 내서 급진적 멋을 부리는 백만장자들을 조롱한 작가 톰 울프 풍자를 시켰다. 울프는 그의 급진적인 멋내기와 관료들 겁주기에서 백인 부유층이 급진주의 운동을 지원하면서 안락하지만 지루한 생활을 벗어나서 색다른 흥분과 유별난 멋을 누리려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물론 닉슨은 반기득권적인
비주류 보수주의자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닉슨과 빌 클린턴이 공보부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거긴에 따르면 미국의 지도층이 더할 정치 엘리트들과 경험은 극히 적대적이었다. 평생 동안 닉슨은 이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며 살았다. 월스트리트 언론, 대학 관계 등 다른 분야들로부터 말이다. 심지어 부통령 시절에도 리처드 로이의 말에 따르면 그는 소위 기득권층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조지타운의 고급 술집들이 그를 문전에서 거절했고 그는 조롱으로 봤을 뿐이었다. 거기에는 닉슨을 위한 변명은 계속됐다. 거기에는 심지어 나 같은 중간급 보좌관들도 그가 시도 때도 없이 기득권층 내부에 부패가 만연되고 있다고 역설을 퍼붓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또한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를 싫어했고 이에 비례해서 일반 노동자들을 사랑했다. 일반 노동자들말로 마약과 범죄에 맞서고 국가방위와 강한 미국이라는 이상이 기대고 있는 유일한 세력이 또 생겼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닉슨이 오히려 참 괜찮은 지도자예요. 보면은 중공고 화해도 이끌고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도청 사건이 누군가 조작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닉슨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더라. 은수저 좋은 가문 출신과 아이비리그 졸업장을 가진 자들을 데려와봐라. 그들이 얼마나 허약한 자들이 보여주리라. 그는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을 망쳐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닉슨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득권층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끝이 났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한 번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지도급 인사들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진보적인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악관 잔디밭을 나서면서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붓다. 언젠가는 대학 총장들의 조언을 청했던 바가 있었지만 머리를 발로 걷어차이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언론과 시대, 반전운동가 등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보았던 모든 무정적인 악의 산물들에 대해서 넌더리를 냈던 것이다. 그대로 다 믿으려고 하지만 닉슨의 인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닉슨은 1968년 대선에서 남부와 농장지대 서부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맨하튼 동부의 기득권층 지역에서는 별 지지를 얻지 못했다. 브룩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동부 기득권층 엘리트들은 가문이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에 찬 사람들, 예를 들어서 린드 존슨이나 리차드 닉슨을 무지하게 괴롭혔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학력의 점이 있어서 존슨과 닉슨은 닮았다. 적어도 상층 세계에서는 미국의 학벌 차별이 한국의 학벌 차별보다 더 심한 것 같다. 벤저드 브래들리에 따르면 닉슨 휘티어 대학 출신으로 사우스웨스트 주립 사범대 출신이었던 린드 존슨처럼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텔레비전 방송들이 편향되어 있다고 늘리십니다. 그 결과 그가 구축한 핵심 세력이 일종의 캘리포니아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닉슨의 의심과 반감을 공유했던 그들은 권력을 잡자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브래들리가 닉슨과 원수관계했던 워싱턴 포스트 사람인데다가 케네디 하버드 대학 후배로 친 케네디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고 든다면 닉슨의 열등감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우월감을 달리 표현할 수가 있다. 열등감에서 비롯된 막연한 피해의식인지 실제로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갖게 된 정당한 피해의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닉슨은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가정 형편상 진학할 수가 없어서 지역의 퀘이커 교도 학교인 휘티어 대학으로 들었다. 그랬으니 닉슨이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랬네요. 닉슨은 휘티어를 거쳐서 듀크 대학 로스쿨 졸업한 뒤 동부에서 취직하고 싶어서 법률 회사 FBI 지원했지만 모두 다 거절했는데 닉슨은 동부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국무부는 물론 CIA도 믿으려고 들지 않았다. 닉슨이 보기에는 CIA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았고 지나치게 자유주의였다. 그는 자신 못지않게 비밀스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헨리 키신저를 국가 안보회의 의장으로 임명하면서 외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키신저는 1938년 나치즘을 피해서 이민 후 독일계 유대인 출신의 야심 많은 정치학자로서 하버드 대학 교수 시절에 이미 많은 정책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키신저에 대해서 인류의 지성과 삼류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 키신저는 선거 기간 중 험프리의 자문을 맡았던 세뮤얼 행팅턴을 만났고 문명 충돌이 헌팅턴의 친구인 즈비그뉴 브레지스키에게 오랫동안 닉슨을 혐오했다고 말한 등 사실상 양다리를 걸친 인물이다. 닉슨이 키신저 그런 비밀스러움까지 알고도 그를 택했는지 의문이다. 얼마 후 키신저가 자신을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비난 법무장관 존 미첼에게 보낸 메모에서는 한 다음과 같은 말이 키신저 특성을 잘 말해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과대망상증이라고 비난받았고 실제로 편집장으로 고생하고 있다. 학계가 아닌 정부에서 일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진정한 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을 적으로 가득 찬 전쟁터로 보는 점에 있어서 키신저는 닉슨과 배짱이 맞다. 닉슨이 1974년 AP 기자 통신기사 사울 패색이 한 말에 따르면 나는 선거유세 투쟁이든 공직에서 투쟁이든 투쟁을 믿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고 아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투쟁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 길이기 때문이다. 왜 존슨은 험프리가 아니라 닉슨을 도왔는가? 1998년 3월 보스턴 대학 역사학자 로버트 델릭은 린드 존슨
대통령의 일대길다는 흠집난 거인이란 책에서 존슨이 집권 당시 부통령이었던 험프리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할 것을 우려해서 대통령 집무실 전화를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이 책에 따르면 존슨은 험프리가 연약하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서 결단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불신했으며 만약 험프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베트남 전쟁을 포기할 것이며 미국 역사상 전쟁에 패한 최초의 대통령을 자신을 기록하게 되리라고 가슴속 깊이 믿었다. 넬럭은 이에 따라서 존슨 대통령, 험프리 대통령 후보의 내부 선거 유서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기서 연방수사국을 시켜서 험프리의 전화를 도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존슨은 험프리의 전쟁관에 대해서 불신감으로 공화당의 닉슨 후보를 비밀리에 지원했으며 부통령 보좌관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험프리의 수족들을 자르기 위한 행동도 했다는 것이다. 결코 무리한 주장을 했다. 존슨이 험프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을 한 사례는 맞다. 많은 독감 때문에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존슨은 험프리마저 보내지 않다. 후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자 존슨은 내가 부통령이었을 때 난 누구의 장례식도 가지 않았습니다는 궁색한 대답을 내놨다. 존슨은 대선 유세가 한창 진행 중인 9월 10일 뉴올리언스의 제왕군인 집회연설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험프리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험프리가 존슨의 신임을 얻지 못한 데는 험프리의 문제도 있었다. 험프리의 답변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존슨은 참모인 잭 발렌티에게 미네소타주 출신들은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모양이면서 비꼬곤 했다. 에드워드 버네즈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험프리가 자신의 활동 범위 한계를 정했다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너무하다시피 자신을 퍼뜨리고 다녀서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언어적인 설사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즉흥적으로 몇 마디 뱉어내서 이야기나 이끌어가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그러나 험프리는 패배 후 대인의 모습을 보였다. 측근 인사들이 존슨의 방조 또는 사실상 배신을 폭로하고 조용했지만 험프리는 이를 반대하면서 자신의 패배를 스스로 주체성과 강인함이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UPI 통신의 백악관 출입기자 헬렌 토머스는 존슨이 닉슨을 비판하고 험프리가 필요했던 것을 기꺼이 해줬더라면 험프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1968년 대선에서 공화당 내부 분열을 못지않게 흥미로운 현상은 미국 독립당을 조직했지만 사실상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3.5%에 달하는 근 1000만 표를 얻어서 4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조지 월리스 활약했다. 그는 남부 6개주를 석권하면서 1924년 이래 제3당 후보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그는 매우 이색적인 인물이었다. 미국 정치사에서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주의 선거운동을 펼친 최고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1963년부터 4년간 앨리바마 주지사를 지낸 월리스는 취임식 연시에서 오늘도 분리, 내일도 분리, 영원한 분리를 외치던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당시 엘레바마 헌법은 연임을 헌용하지 않아서 1960년 그해 안에 룬이 출마해서 주지사에 당선됐지만 그는 지병으로 1968년 5월에 사망했다. 1968년 대선에 출마한 윌리스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누군가? 당시 흑인 투쟁의 성장 자체가 백인들의 비밀스러운 반동을 초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했다. KKK 아닌가? 북부에서는 월리스의 전형적인 지지자는 주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흑인에 가까웠다. 월리스의 현상은 남부에서 지속되어 온 인종차별 정치의 표현인 동시에 북부와 일부 서부 농업지대에서 월리스에게 던져진 놀랄 정도의 지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한 백인들의 경제 문화적인 실망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이었다. 특히 젊은이들의 지지율이 높았다. 약간 트럼프랑도 비슷하네. 케빈 필립스 부상하는 공화당 다수에서 닉슨과 월리스에게 던져진 표 합계는 57%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뉴딜 민주당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립셈 낫은 풍족하지 못한 백인들의 보수 현상을 미국의 새로운 딜레마라고 불렀다. 도널드 워런은 급진적인 중도 중산층 미국인들의 소외 그 정서에서 정부, 노조, 기업으로부터 소외된 대략 2,500만 명 정도가 이런 유권자들이었다 추산했다. 그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중산층 급진주의라고 명명했다. 워렌이 1973년 논문에서 편 주장에 따르면 많은 백인 미국인들이 흑인과 빈민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정부와 부자에 대한 더 큰 거부의 일부를 반영한 것뿐이다. 전 미국을 대상으로 1690명의 백인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 지나치게 큰 정치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했고 63%는 부자들의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응답했다. 30% 정도는 가난한 흑인들이 합당한 목 이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56%는 부자들이 지나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18%는 흑인들이 백인보다 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한 반면에 42%는 부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달리 말하자면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은 흑인들에 대한 적개심만큼
크기나 그 이상이란 것이다. 후일 지미 카터 진행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패트릭 캐델에 따르면 1970년 선거를 위한 표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18%가 월리스를 대통령으로 지지했고 1974년 말부터는 이 두 배로 빼서 35%가 월리스를 지지했는데 18%는 실제로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란다고 17%는 기존 체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월리스의 투표로 온다고 응답했다. 많은 유권자들이 경제적으로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선언하면서 문화적 이슈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걔들은 이념적 선행이 가장 약한 계층을 강조했던 중간계층이 가장 동의하고 있다면서 41%가 미국식 삶의 방식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강계획은 해체되고 있다. 중도 세력 극단주의라고 불러야 정확하다고 말했다. 월리스는 1970년 주지사의 재도전에서 인종차별주의적 흑색 선전으로 당선됐다. 그는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아사불에 총격이 쓰러져서 평생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다. 월리스는 1974년 세 번째 주지사에 당선됐고 1980년 네 번째로 당선됐다. 이 시기에 그는 모든 인종차별주의를 포기하고 그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에게 사과하는 대전환을 했다. 마틴 루터 킹 추모 사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일에도 앞장섰다. 그의 정치적 전향은 마지막 선거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극적인 것이다. 월리스의 대전환이 수요관이라고 믿는다면 1960년대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케네디도 존슨도 닉슨 아닌 월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표리부동하지만 월리스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지만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에 죄악을 생각하자면 때로는 유선이 그러하듯이 표리부동이 미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월리스는 여러 가지 고민하게 만든 인물임에 틀림없다.